안녕하세요. 네, 2018년 3월 4월 심화이론 수업이 오늘 첫날입니다. 심화이론은 지금 여러분 받고 있는 프린트물, 요 프린트물이고, 요게 화면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 주 교재는 이렇게 올해 이제 다시 개정된 내용입니다. 표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표지가 좀 마음에 들어서 계속 표지는 똑같은 거고, 내용이 좀 많이 추가됐고 바뀌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교재가 올해 나온 책 기본서 이렇게 준비가 되겠고요. 아울러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의 첫날이라서 답지 서술형 A형 이렇게 나가 있을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복사를 하거나 혹은 이제 구해서 혹은 이제 상태를 봐서 매주 지급을 해주거나 하여튼 할 텐데, 앞에 거는 기입형 답지고 뒤쪽에 이제 서술형 답지가 되겠죠. 요걸 이제 계속 사용하는 두 달이 되겠고요. 우리 임용고시에서 미술학이라고 하면 16개 과목 22개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출발을 해서 12월 첫 주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시험이라서 이 날짜를 D-Day로 잡고 공부를 해야 하려면, 그래서 이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공부인 건데, 이 필요한 절차 과정의 공부 중에서 오늘이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심화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월 달엔 뭐 했느냐? 1월 달에는 임용시험하고 미술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본 내용 혹은 기초적인 내용이 이제 출발을 했고요. 요걸로 이제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얘네가 이제 좀 더 넓어지거나 좀 더 깊어지는 공부가 오늘 3, 4월 달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 16개 과목이고 22개 영역이지 굉장히 좀 넓고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항수는 적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참 모를 일인데, 이러한 것들 또 문제에 한 문제가 2점, 4점, 10점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 5점 배정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제 부분 점수도 배정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분 점수라도 더 받으려면 좀 많은 것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상태고, 임용고시 문제 자체가 전체로 보자면 쉬운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한 문제 혹은 그동안 못 봤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포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전체를 다 다루어 볼 수 있는 기간이 3월과 4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굉장히 좀 깊은 내용도 있고요. 또 기초적인 내용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를 보면서 심화서를 보고, 또 기본서 심화서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프린트로, 판서로 이렇게 전개를 할 텐데, 판서하는 내용들이 매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겠죠. 이제 오늘 이제 판서하는 내용들 중에서 좀 낯선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낯선 거는 낯선 것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경기 일지 말고, 낯선 것은 낯선 것 뿐이다. 처음 들어서 그런 거다. 그렇죠? 뭐 태어나면서 엄마 얼굴 보면서 아우 반가워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뭐 이렇게 좀 낯설어서 이렇게 막 응하고 울고 이랬을 텐데, 그런 심정으로 오늘 아마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넓은 영역 또 깊은 영역이 자꾸 나오는 추세라서 이런 것이 이제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서 안전장치, 반복장치, 복습장치,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어제 이제 교과서 분석을 개강을 했고, 오늘은 심화반 이렇게 됩니다. 자, 어제 교과서 분석을 하고 오늘 심화를 했기 때문에 자칫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말씀을 미리 잘 드려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과서 분석은 주어진 작품에 대한 분석 중심의 수업이에요. 따라서 얘는 내가 작품에 대한 설명, 읽어주기, 전달해주기,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는 법,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 문제 파악 정도의 흐름이라면, 심화반은 그야말로 심화된 내용이거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을 듣고 서술형으로 써보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비교하자면 교과서 본 반보다는 이 심화반이 서술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대비나 서술형 연습은 심화반이 더 적절하고, 교과서는 단순한 것, 기법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심화까지 좀 고르게 편성되어 있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는 이제 서술에 대한 주제거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고 개수가, 심화반은 그런 것들이 좀 개수가 좀 많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랑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성격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예전 걸 그대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기초반, 심화반, 기출 분석반 뭐 이런 강의 명칭으로 가지만 장르와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건 같겠죠. 루엔펠트는 당연히 다뤄요. 허버틀리는 당연히 다뤄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이 아주 똑같이 전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두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업 혹은 재작년에 수업 들었던 분은 요 프린트물은 예전에 있었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게 가장 적절한 부분이라서 그걸 지금 다시 더 꺼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또 일일이 여러분들이 좀 지난번에 봤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까봐 문장도 바꿔보고 위치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장치를 해서 좀 새로운 맛이 들도록 했다는 거, 그걸 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린트물로 안내를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페이지를 보면 3월 첫째 주에 오늘 미술교육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술교육론에서 중요한 내용은 끝. 좀 무서운가요? 오늘 끝납니다. 미술교육론은. 그래서 요번 주에 복습하지 않으면 이제 밀려요. 자, 밀린다는 얘기는, 공부가 밀린다는 얘기는 시험에서 밀린다는 얘기고, 시험에서 밀린다는 얘기는 합격에서 멀어진다는 뜻이고, 점점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 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슬렁슬렁 혹은 또 열심히 각각의 입장과 성격에 따라서 공부를 해왔겠지만, 그건 그거고, 3월부터는 정말 더 많이 집중하셔야 되고요. 더 많이 복습하셔야 되고, 더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다, 자기 생활 조건상. 그렇더라면 그 조건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일을 좀 봐야 되거나 직장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주어진 자기 환경과 조건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할 때마다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그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심화서 앞에 머릿말에 보면 이렇게 머릿말 이렇게 써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꼭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할 때 꼭 필요한 책이고, 선택과 집중할 때 우선 먼저 꼽으라면 이 책 먼저 꼽게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책을 만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좀 이렇게 좀 품격도 있어 보이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보기 좀 어렵습니다. 책이 새로 나오면 주변에서 이제 기념으로 책을 살게 주세요, 혹은 선물로 주세요라고 해서 한두 권 줘봤는데 그냥 장식품일 뿐이지 일반인들은 못 봐요. 어쨌든 우리는 선택과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교육과정 표현 영역을 할 겁니다. 이 표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판화, 조소, 서양화, 한국화, 서예, 디자인, 색채학, 공예 전부가 되겠죠.
그래서 2주, 3주, 4주는 제가 수업 진행 상태를 봐서 전개해 나갈 거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교육과정 해설서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 당분간 교육과정 해설서는 좀 친근하게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좋겠고요. 당연히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체계, 교사학습 방법, 평가까지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털어버릴 거고, 그 다음에 한국화, 서양화, 그 다음에 각각 장르별로 중요한 것들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4월 달이 넘어서면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이 되면 4월 달에 이제 중국미술사, 동양미술사, 화론, 한국미술사를 2주에 걸쳐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월 달 2주에 서양미술사, 현대미술사, 미학을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8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라서 가장 기본적인 것, 부연 설명은 1, 2월 달 했던 걸로 우리가 돌리고 구체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을 겁니다. 꼭 필요한 건 하겠지만 1, 2월 달처럼 세세하게 맥락 설명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핵심적인 것, 필요한 것만 전개를 해 나갈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3월부터 4월까지 미리 예습해 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1, 2월 달 공부를 안 했던 분들, 혹은 작년에 공부했는데 마음이 좀 상처를 입고 힘들어서 좀 놀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서를 다시 넘기면서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거 공부했었지, 맞아, 이게 중요했었어 라는 생각으로 페이지를 넘겨보는 거. 그래서 이제 이해와 암기보다는 쭉쭉 익숙하게 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8주 내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 5월 달에는 이제 기출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문제에 대한 정답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답을 응용해서 자기가 써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에 대한 파악, 이게 빠르게 전개가 되지, 안 그러면 계속 밀려요. 밀리다가 결국 또 7월 달에 문제 풀이 때는 이제 책 보고 써야 되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만 잘 지켜주면, 예습과 복습을 잘 해오면 초수이건 혹은 공부가 안 돼 있건 오래간만에 하던 간에 관계없이 7월 달에 문제 풀이 때는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에서 무난하게 따라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시작하는 게 3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좀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제 마음이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하고 마음이 같아서 여러분들 같이 출발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책 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찾으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허비하는 시간들을 많이 없애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것들만 이렇게 따박따박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조금,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적었어요. 오늘, 첫 번째 주, 현대미술교육론, 학자, 주된 사상, 목적, 방법, 동향, 미술비평, 요러한 목록으로 시험에 나와요. 요러한 목록으로. 근데 오늘 비평까지는 못할 것 같고, 뭐 동향까지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러한 목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준비물은 기본서 심화서, 서술형 답안지,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3월 3주부터는 영역별 목차 작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양화 영역이다. 그러면 서양화에는 조형론이 있고, 드로잉이 있고, 매체가 있죠. 여기서 매체는 수체, 유체, 그렇게 나눠져. 또 중성, 중압재료, 그렇게 나눠지고, 또 수체에서는 불투명, 투명, 그 다음에 아크릴, 아크릴도 중압재로 구분되긴 하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차를 구분해 보는 연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목차가 잘 정리가 됐느냐, 잘 구분할 수 있느냐,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지 구조가 지금 임용시험에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안 있다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4 용지에 딱 놓고 덮어. 생각나는 데 작성을 해보고, 생각이 안 나면 책 보면서 이렇게 목차를 작성해 보면 그것이 큰 틀의 마인드맵처럼 혹은 지도처럼 혹은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들 공부를 안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주부터는 계속 영역별로 목차를 작성하셔야 돼요. 아주 쉬운 거는 판화. 판화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볼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파나 다색파나 용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목차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쭉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페이지 올려보면, 네. 5주 4월 달 들어서는 미술사 같은 경우 중국미사, 한국미사, 서양미사 전부 다 화론을 역시 백지를 옆으로 놓고 시대의 흐름으로 칠판처럼 옆으로 놓고 시대의 흐름으로 쭉 화평, 화풍, 뭐 화파 명칭 혹은 유파 혹은 이즘의 명칭 이런 것들 한번 기록해 보는 거죠. 그런 걸 미리미리 하고 오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업 받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해 오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유의사항들, 요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네, 이것도 그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 페이지. 자, 요게 이제 여기가, 지금, 6페이지가 되겠죠? 6페이지. 기출문제로 보는 서술형 답안지 작성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2016학년도 A형 9번을 가져온 건데, 요게 이제 2016학년도에 썼던 자료예요. 그래서 2016학년도에 배웠던 분들은 아마 요게 좀 비슷하게 나왔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제가 바꿨고요. 여기 요런 것들을 좀 바꿨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우리 기출문제죠, 요게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올려볼게요, 페이지. 네, 페이지 좀 더 올려볼게요, 좀 더. 여기에 이제 정답에 해당하는 키워드. 화면 조금만 내려. 네. 여기 있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고, 다시 좀 더 올려서 화면. 네. 내용 좀 올려서. 네, 여기 답지, 여기는, 여기 답지. 여기 지금 4줄 비어있죠? 요게 지금 서술형 답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받은 서술형 답안지에 작성을 해도 되고, 요 프린트에 작성을 해도 되고, 집에서 복습하면서 여기다 작성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요 조금 전에 제시됐던 문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작성해 보고, 자, 내용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래서 유의점 뭐 이런 게 있고요. 해결책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요 정답은 2016학년 때 배웠던 분들이 식상할까봐 내용을 조금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새로운 느낌이 들 테고, 자,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정답.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유사답안 이렇게 써도 일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얘기지. 유사답안. 그리고 조금 더 화면 올리면, 그래서 자신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 어제 교과서 분석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가 주는 정답을 그대로 통으로 외우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자기 문장으로 바꿔서 써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반드시 포함하되, 키워드가 포함된 자기 문장을 써야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 글로 쓰게 되고, 그래서 점수를 받게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남의 글을 그대로 통으로 외워서, 만약에 외웠는데 시험장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 곳이 탁 막혀버리면 그 뒷문장이 다 생각이 안 나.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키워드 혹은 구나 절을 잘 외워두고 그거를 자기 문장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비어 있고요.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합격자. 요게 이제 이 문제가 여러 합격자가 저에게 자기가 썼던 거를 그대로 복기해 왔었거든요, 당시에. 가장 모범적인 그 합격생들의 그 복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걸 자꾸 쓴 건데, 이건 그대로 그 합격자가 쓴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남이 쓴 것도 한번 읽어보라고 올렸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서로 쓰는 게 달랐던 거야.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그렇게 되고, 역시 이것도 자신 문제로 바꿔보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오늘 심화가 이제 표현 기능 중심에서 문제가 1번 나갑니다. 오늘 문제 1번. 뭐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이제 중요 키워드 이렇게 되고, 자, 내용 조금 올려볼게요. 답지. 여러분들 여기다 작성해 봐야 되고, 요 시간에 작성해 볼 겁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해 볼 거예요.
좀 더 올려보고 정답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빈칸 없어요. 여기 파란색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다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써도 되지만 가리고 썼다가 막히면 좀 써보고 이런 일을 앞으로 8주 내내 할 겁니다. 네네. 자, 다음 올라갈게요. 네. 두 번째 문제 또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문제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또 하면 내용 올라갑니다. 또 여러분들 써야 될 칸 있고, 그 다음에 정답이 있고요. 아, 요번 정답은 두 칸이라고 그래야 되나? 두 행으로 해서 네 줄. 좀 내용이 짧다. 그래도 요것도 자기가 한번 실력으로 써보고, 정답 보고,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문제까지 있네, 오늘은. 세 번째 문제가 있고, 네, 이렇게 됩니다. 아마 오늘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넘기면 다시 또 다음 페이지.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거를 여기다 또 이렇게 실었어요. 프린트물에.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쪽에서는 공부 개별 점검표를 제가 예시로 보여준 겁니다. 예시로. 매주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던 분들이고, 이제는 이제 3월 달이고 하니까 자꾸 이제 애기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스스로 작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시로 보여준 건데, 미술교육 영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기평, 서술형, 논술형이 나올 수 있다. 복습 상태, 날짜를 적어보고 자기가 체크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내용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시험 문제가 작년에 나온 것이 있고 안 나온 것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좀 추가되거나 좀 빠지거나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네, 제시되어 있는 것이 오늘 아마 프린트물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프린트물, 책 이렇게 나갈 거고요. 프린트물에 오늘은 문제가 세 문제가 있지만 심화서에는 미술 교육론 부분일 경우 문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심화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작성을 해볼 거니까 첫 주에는 문제를 많이 작성해 볼 거고 두 번째 주부터는 심화서에 문제가 없고 프린트물에 문제가 좀 많이 나갈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한마디로 열심히 그냥 쫓아와서 따라오시고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 해오세요 라고 하면 좀 하고 그러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교육학도 해야 되고 전공도 해야 되고 실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여러분들 바빠졌죠. 그러나 어떻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전공에서 내가 그럼 사정 봐줄게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 전공 점수가 80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또 아무리 뭐 실기가 중요하더라도 1차부터 안 되면 뭐 백날 도루묵이니까 제가 고집을 피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상황이 뭐 실기, 교육학 또 여러 가지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12월 달 시험에 이렇게 해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초점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닥달을 하고 자꾸 이렇게 재촉하고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서술형 문항에 대한 정답 작성 요령과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그 미술과 학생들이 참 이렇게 쏠려다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생각들을 많이 안 하고 장의존형이 좀 많은지 자꾸 말을 고지 듣지를 않아요. 임용시험은 교과를 떠나서 채점할 때 키워드 채점을 해요. 그런데 자꾸 이제 국어 문장 채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꾸 국어 문장에 집착하거나 어떤 첨삭에 대한 집착이 있거나 많이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교육학 몇몇 선생님들도 첨삭에 대한 불필요함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걸 자꾸 고지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손해보는 건 여러분들이니까 참 아쉽죠. 안타깝고. 그러나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제 선생님 생각에 맞겠습니다. 또는 다른 교육학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동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단어도 키워드이고 구와 절까지를 키워드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일반인들에게 키워드 하면 단어만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끼리는 그냥 구와 절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와 절까지 포함한 채점이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온 문장이 국어 문법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이게 미사여구가 포함됐는지 안 돼 있는지는 부담 덜어버리고 주어진 조건만 잘 쓰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이미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시험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인데요. 문제집이 답안지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오. 답안지는 2면, A형 2면, B형 2면. 자, 화면 조금 올려볼게요. 네.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번호 기재하고 검은색 펜을 사용해서 수험번호 동그란 표기하는 거. 이거 7월달 연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답안의 초안 작성은 문제지 여백으로 활용하셔요. 요게 이제 논술 문제일 경우가 보통 이렇게 되죠. 서술형은 초안 작성할 필요 없어요.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렇게 초안까지 작성할 만큼의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을 초안 작성한 정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서술형 대비를 안 한 거예요. 지금부터 서술형 대비를 하다 보면 서술형 문제쯤은 그냥 막 적게 되는 실력이 됩니다. 7월 정도쯤 되면. 그러니까 굳이 서술형은 초안 작성 필요 없고 논술형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 번째,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답안은 해당 문의 답안란에 작성해야 됩니다. 요거 잘 하셔야 돼요. 3번을 4번에 밀렸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혹은 4번을 3번에 당겼을 수도 있죠. 3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자기가 못 봤던 거야. 그럼 비워둬야지. 그래서 막 가슴이 떨려. 심장이 지금. 3번 때문에. 예. 무릎이 오금이 후두루루 떨리고 지금 식은땀이 쫙 났어. 근데 4번을 딱 봤더니 어머 웬일. 공부했던 게 딱 나왔네. 그냥 고들었어. 왜 이렇게 반갑니? 하고 덜컥 썼는데 어디다 썼어? 3번에. 그리고 딱 끝에 점 딱 찍었는데 봤더니 어머 3번이야. 어떻게 하니 그러면? 할 수 없죠. 화살표 밑으로 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점수 다 안 받아요. 그 페이지 채점이 안 돼요. 그 페이지 채점이 안 돼요. 불행하면 운이 좋으면 그 문제만 채점이 안 되고 그냥 4점 그냥 통 크게 훅 날리는 거야. 아디오스 아미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또 나와요. 또 나와. 그걸 바라보는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24, 5부터 이제 뭐 29,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는 굉장히 어른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애들 같은 사고 행동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임용시험 보려고 하는 건지 막 여기가 문드러져. 그렇게 화살표하고 막 이러면 제발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셔서 정예 요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어차피 하고자 하는 의지로 뭉쳐 있으니까 남들보다 우월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놓고 싶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는 문항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답안지는 문항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진술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써야 될 것들이 많을 경우 헷갈리잖아. 예를 들어서 목적과 방법을 쓰시라고 했는데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이 방법인지 모를 경우 목적은 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3번 월터 스미스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서 답안란에 줄을 추가해도 되고 세로선을 그어서도 다단처리해도 되는데 해봤더니 글자 수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이제 세로선을 그을 경우 유리한 게 뭐냐면 작년에 나왔던 조각 문제라든가 건축 문제처럼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칸으로 나온 문제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다단 처리해서 쓰면 조금 더 수월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요령껏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좀 올라가겠습니다. 단 가로선과 세로선은 해당 답안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어요. 답안 수정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2줄입니다. 2줄. 한 줄 아니고요. 3줄 아니고 실타래 아니고 많이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수정액 사용하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8번.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 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 기호 이런 거 안 됩니다.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부호는 사용하다. 글쓰기 교정부호. 끼어넣기.
그지? 그 다음에 줄 바꾸기. 그런데 굳이 줄 바꾸기 할 필요 없고,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런 거.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2가지 쓰시오. 라고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지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을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로엔펠트의 미술교육 방법을 3가지 쓰시오라고 했더니 생각이 안 나서 창의성 중심이다 1. 두 번째 어른의 시선을 배제했다 3. 맞아, 발달 단계에 맞게 동기유발했다. 어머, 맞아. 네 번째 자유표현, 맞아. 이렇게 막 했는데 3가지만 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3번째 거만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외워야 될 것들은 2개나 3개까지만 외워두시고, 일단. 그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채점을 하지 않아요. 아예 점수가 없는 거야. 다른 문항의 답안을 작성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런 거. 얼마나 많으면 여기도 이렇게 기입을 해놨어, 아예. 맞바꿔 작성한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경우. 학생들이 이게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이러면 임용시험 보면 안 돼. 근데 국가에 돈 내고 임용시험 보고 경쟁률 높여놓고 괜히 의미 없는 경쟁률 수만 사람들 떨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답안란 이외에 공간, 옆면, 뒷면에 작성하면 안 됩니다. 뒷면 참조,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내용이 지거나 번지는 식별에 불가능한 부분, 이런 거 안 되고, 연필로 작성해도 안 되고, 수정테이프 수정이 안 되고, 개인정보 노출 이런 거 안 되고, 암시, 뭐 성명, 수험번호 이런 거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지 교체 필요한 경우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해야 되겠죠. 보통 10분 정도 걸립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죠? 논술형일 거는 15분 정도 걸려요. 다시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일단 바꾸는 순간 마음이 급해가지고 얘가 초소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초소체가 되면 판독이 불가능하잖아. 그럼 자기는 정답을 썼는데 점수를 못 받아요. 점수를. 그러니까 채점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3명 이상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점수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럼 불리해진다고 자꾸. 그렇다고 글씨를 똑박또박스를 정각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글씨체가 판독이 안 되는 경우는 불리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응, 미음 분리가 안 되는 사람들, 윌러, 밀러 구분 안 되는 사람들, 니은, 리을 구분 안 되는 사람들, 쉰러, 슐러 구분 안 되는 사람들 썼는데, 그죠? 쉰누꼴레가 있잖아요. 쉰누꼴레. 니은으로 써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료적이 울리면 답안 1절 작성. 요거는 이제 운이 좋아야 되고요. 어떤 교실은 작성하게끔도 합니다. 그럼 운이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감독관 마음인데 뭐. 어떤 교실은 올리자마자 뺏어가지고 찢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로. 뭐 방법이 없어. 항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벌의 시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차라리 엎어져서 자는 척이라도 해. 옆에를 멘탈을 혼란시키는 거지. 코를 골라 막. 그래서 막 신경 쓰이게 만들어. 뭐 그것도 치사한 방법이죠. 어쨌든 전략이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종 울려서 하나 더 쓰려고 막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지 않은 답안은 뭐 이건 다 됐고요. 자, 요렇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내로 보면 그 뒷페이지 보면. 자, 바르게 작성한 사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전체 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죠. 그 다음에 모험적으로 또 한 칸 들여쓰기도 하고 애를 썼어요. 마침표는 없는데 이런 걸로 감점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가의 소재라고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가 가로 문자 가. 정식 명칭이거든요. 원문자 기억. 가로 문자 가. 양괄호 문자 가라고 그래요. 한 괄호 문자 가. 양괄호 문자 가. 원문자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표시를 잘한 거예요, 지금. 양괄호 문자 가의 소재는 자작나무이며 가볍고 강하고 가공이 쉽다. 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감점되지 않아요, 이런 걸로. 논술 문제일 경우는 달라요. 논술의 경우는 다릅니다. 요런 마침표가 없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고 작성법의 오류가 몇 개가 쌓이면 몇 개까지, 맥시멈 몇 개까지 마이너스 0.01, 뭐 0.02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것이 있긴 있어요. 논술 문제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서술형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만 보자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질문. 이해가죠, 여기까지? 그래서 쉽다, 문제가 아름답고 감촉이 좋으며 열과정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는 플라스틱이며 표면 광택이 좋고 색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색을 낼 수 있다. 가는 인체공학적 형태이다. 나는 자연의 유기적 형태이다. 가의 디자인은 생명체의 느낌을 존중하는 태도이고 나의 디자이너는 자연의 속성을 드러내는 태도로 오르가닉 디자인에 의의를 부여했다. 이거 지금 작년에 알바 알토 문제에 대한 서술형. 이렇게 작성 잘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답안지를 보면 11번에 작성되어 있는 거 역시 한 칸 들였어서 했어요. 서술형은 굳이 안 들였어도 됩니다. 서술형은 상관없어요, 크게. 그래서 어쨌든 요 안까지 다 채워놓으면 되는 거. 이렇게요. 따옴표 할 때 정확하게 따옴표. 따옴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서술형 정답은. 그런데 꼭 따옴표를 해야만 올바르게 인식이 될 경우는 따옴표를 할 때 이럴 땐 신경 써서 꼭 따옴표를 이렇게 좀 잘 해주면 좋겠고요. 12번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잘 작성이 됐고요. 다음 13번 보시면 이렇게 원문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 줄에 한 줄씩 써도 되고 두 줄씩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4번까지 이렇게 되었고. 자, 이제 잘 작성된 거는 그렇고 그 뒷페이지 보면 잘못 작성된 사례. 주어진 칸을 넘어간 오류. 지금 문제 11번에 쓸 거를 그 밑에까지 이렇게 좀 넘쳤었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칸을 그렸어요. 이러면 두 문제 점수 채점이 없어요. 위에 것도 없고 아래 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이죠? 실타래. 이러면 이 문제 전체 채점 안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칸 넘어서 요렇게 한 글자인데 이래도 이거 기호처럼 읽혀지잖아. 그러니까 이 페이지 전체 채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페이지 전체.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안에 글자 수가 두 줄씩 껴있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건. 여기서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요 밖에 이렇게 넘쳐 있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테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서술형 문항에 대한 채점, 채점 방법. 이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채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채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점위원 워크숍을 해요. 그래서 문항의 평가 목표, 채점 기준, 모범 답안을 채점위원들이 숙지하게 되죠. 모범 답안과 유사 답안 다 알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가채점을 해요. 표본 제출해가지고. 채점위원 간 동일 문항, 동일 답안에 대한 가채점을 실시합니다. 가채점 결과에 대해서 채점위원들을 비교 협의하는 거야. 요 단어는 어떻게 되는 건가? 답안 매뉴얼에 없는 단어인데 의미는 같다. 누가 봐도 의미는 같아. 근데 매뉴얼에는 없어. 이럴 때 이걸 점수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의논하겠죠. 이럴 때는 출제자를 불러요. 그 문제 출제자를. 보통 안 가죠. 전화로만 하고 말죠, 보통. 근데 어쨌든 부르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배석하게 돼 있다고. 자, 그럴 때는 그럼 이 단어도 유사답을 줍시다라고 하고 다시 채점 매뉴얼을 바꾸는 거거든요. 추가해서. 그게 바로 유사답안인 거예요. 그래서 유사답안은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채점 출제위원이 의미가 같아도 그 단어 NO 해버리면 아무리 한국어로 생각할 때 의미가 같아도 그 단어 써 있을 경우 점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출제위원이 정답을 선택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부엌이라고 그래요. 부엌. 저 지방은 뭐라고 그래요? 주방, 정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죠. 근데 한국말은 알아들어요. 근데 출제위원이 어떤 단어를 쓸 것 같아요? 정답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 같아요? 부엌, 이 단어를 쓰는 거야. 표준어로 쓰는 거야. 인문학 사전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걸 쓰는 거라고. 작년에 그 이탈리아인지 무슨 피구라인지 그거 사실 어원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뱀이 꽈리 틀듯 이렇게 돌려져 있는, 그래서 좌우, 정면, 측면, 뒷면까지 보이게 하는 이라고 하는 긴 의미거든요. 긴 의미예요. 나선형이에요, 사실은. 나선형. 의미는 다 같아. 조각을 나선형으로 대상을 나선형 형태로 조각했다 이거거든. 근데 그거 선택하지 않았잖아. 자기가 원하는 답만 선택하는 거라고, 출제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고 외워야 될 단어, 이해해야 될 단어, 친숙해야 될 단어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사전적인 용어, 객관적인 용어, 보편적인 책에 나와 있는 단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채점에 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요, 채점 기준의 수정, 보완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 기준을 수정, 보완해서 채점위원 3인이 모든 답안지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채점이 3인의 독립채점, 확정된 채점 기준에 따라서 하나의 답안에 대해서 3인이 독립적으로 채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아까처럼 잘못 기입됐거나 판독이 안 되거나 이러면 수험생 손해지 뭐. 자, 그렇게 되고 모범 답안하고 채점 기준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법적으로 제9조 1항 5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범 답 이런 건 없고, 그 한간에 답을 받대는 등 이런 거는 세월이 많이 지난 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최근 거, 올해 시험 본 거, 올해 답안지를 봤다는 등 이런 거는 전부 다 센 거짓말. 몇 년 지난 것들은 받을 수 있지. 왜냐하면 이제 채점자들은 그걸 갖고 있으니까 세월이 몇 년 지나서 이거 몇 년 전 건데 참고하셔서 누군가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건 가능하지만 아주 최근 것들은 전부 다 그 거짓말이고 비공개 원칙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서술형을 출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프린트물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배점은 지금 4점과 5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입형이 2점. 이렇게 되는데, 기입형 2점은 두 가지 작성하는 경우는 1점, 1점씩 될 거고, 세 가지일 경우는 하나는 1점, 하나는 0.5점씩 될 거고, 그냥 단순 산수로 배점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움 없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조금 올려볼게요. 네. 조금만 더. 네. 다음은 스미스.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스미스 지도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이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산업들은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뭐뭐 쓰는 거야? 목적, 방법. 또한 스미스의 지도 방법과 대비되는 로엔펠트의 지도 방법에 갖는 특징을 두 가지 서술하는데 총 몇 점이에요? 4점. 그러면 단순히 산수해보세요. 목적 1점, 방법 1점, 로엔펠트 특징 두 가지 써서 각각 1점씩 2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배점이. 그러니까 이런 거 배점은 아주 단순해. 서술형은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 배점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꾸 작성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서술할 때 가급적이면 그 서술을 많이 사용하세요. 첫째, 둘째 이런 걸 자꾸 써야만 두 가지 할 때 자기가 두 가지 썼는지 안 썼는지 이해가 되는 거라고.
채점할 때도 마찬가지고. 채점할 때도. 그러니까 딱 숫자를 한정 지어서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출발할 때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이자 자세한 내용이었고요. 혹시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 혹은 수업 진행상에서 궁금한 점. 여기 그 두 가지 쓰라고 했을 때요. 첫째, 둘째 이렇게 안 쓰고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화면 페이지 프린트 내려볼게요. 내려서 앞 페이지로 여기. 자, 여기 지금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4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칸을 넘어 작성한 오류도 있지만 문항 14번 쪽에 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가로 문자 가 병치혈암의 효과는 오문자 1 이렇게 첫째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병치혈압의 효과는 한글로 첫째라고 써줘야 되는데 한글로 첫째라고 안 쓰고 오문자 1, 오문자 2 이게 둘째라는 뜻이겠지. 이거는 기호 표시라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됐죠? 또 질문. 네. 지금 잘 안 들려서. 한 칸에 두 줄씩. 이렇게 쓰는 거. 괜찮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위험하다. 원칙이 무슨 원칙인가요? 제가 작년에 시험 보러 갔었는데 여기 좀 설명이 반대되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원칙이 무슨 원칙인가요? 임의로 이제 줄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같고, 이 문항에서 이 문항 14번 문항이든 어떤 문항이든 답안지 안에 있는 거 여기 지금 밖에 실선이 있죠. 가운데 점선이 있죠. 점선은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선 안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점선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해서 점선을 글자 중간에 위치시켜서 작성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점선과 점선 사이에 두 줄을 작성했는데 이거보다 글씨 더 작게 써가지고 세 줄 쓰다 보니 세 번째가 점선 중간에 먹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거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지킬 것은 여기 실선, 박스만 지키면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요. 그냥 채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점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거든.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만 결정지어서 받도록 행동하면 돼. 위험한데 할까 말까 이런 건 사실은 추상적인 생각이고 그냥 현실적으로 실제 하는 작성법은 박스 안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뭐 다단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상관없죠. 그리고 이 한 문제, 서술형 한 문제에 요 정도를 뭐 8줄까지 쓸 정도면 공부를 뒤지게 많이 했거나 임용시험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쓸 편지가 많거나 아니면 그 대목에서 자기가 공부가 좀 부족하거나 그래서 막 주변 얘기 쓰다 보니 뒤쪽에서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뒤쪽에 답이 몰려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 좀 약하다고 보셔야 돼요. 간단 명료한 글씨 제일 좋아요. 실수도 하지 않고. 또 질문. 없습니다.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